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던 브라이튼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들은 대부분 다수의 팬들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달라졌던 변화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날의 변화 중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손흥민의 프리킥입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직접 프리킥을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에게 맡겨왔습니다. 그들의 결정력이 현저하게 낮았고 반면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 시합에서 프리킥 득점을 했음에도 이들의 역할은 바뀌질 않았었죠. 하지만 전반 초반 프리킥 장면에서는 드디어 케인과 다이어가 모두 손흥민에게 킥을 양보하고 물러섰습니다. 사실 득점해주길 바랬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게 얻은 기회이니 만큼 왜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위협적인 슈팅이 나오길 고대했죠. 케인이 프리킥 키커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많이 수비벽에 걸리는 슈팅을 해왔기 때문인 것도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벽을 살짝 넘기면서 골대 안쪽으로 날아가는 날카로운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의 프리킥 찬스에서도 키커로 나서서 꼭 득점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팬들의 바람이 실현된 변화 중 다른 하나는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답답하고 뭔가 잘 작동이 되지 않던 3-4-3에서 3-5-1의 전환을 요구해 왔는데 오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히샬리송을 선발해서 제외하고 비수마를 베스트 11에 포함시킴으로써 3-5-2 전술을 들고 나왔고 이것은 성공했습니다. 우선 브라이튼의 이번 시즌 모든 득점 장면을 보면 사이드 깊숙한 지역보다는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짧은 원터치 침투 패스를 통한 득점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슈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호이비에로와 벤탄크루의 투 미들 체제에서는 이 수비 영역에 비는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비수마가 그것을 커버하며 비록 슈팅을 하더라도 위협적인 슈팅까지는 가지 않도록 많은 압박을 했죠. 이처럼 수비력이 좋은 미드를 하나 더 넣자 손흥민 선수는 예전 이 지역을 수비하던 위치에서 좀 더 앞쪽으로 전진함으로써 수비를 통해 유발되던 여러가지 체력 부담이 줄어듦과 동시에 역습을 보다 위협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위쪽에서 자리 잡자 평소의 토트넘과는 다르게 압박의 위치까지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했던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은 수비 압박 기준 라인을 38m밖에 가져가지 못하며 아주 주저앉은 수비를 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47m까지 올리며 무려 평균 9m나 높은 곳에서부터 수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선발해서 제외하며 공격수 숫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지만 역습에서의 위협성은 최근 몇 경기보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만에 양 날개로 동시에 돌아온 맷 도어티와 라이언 세세뇽이었습니다. 세세뇽과 도어티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부터 공격까지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역습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주며 공격수의 숫자를 히샬리송이 있었을 때의 3명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4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공격을 진행하는 순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케인 말고도 가장 높은 지역에 도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대쪽 높은 곳에는 세세뇽이 전진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도어티가 공을 받고 앞쪽으로 전진하자 보시는 것처럼 세세뇽이 반대쪽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을 향해서 쇄도합니다. 만약 패스가 윙백 투 윙백으로 연결만 잘 되었다면 너무나도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수 있었겠죠. 반대로 이 장면은 세세뇽이 왼쪽 측면으로 침투하고 도어티가 우측에서 박스 안쪽으로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케인과 벤탄크루가 수비를 유인하자 침투하던 도어티에게 슈팅 찬스가 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역습 장면에서도 손흥민을 벨트만이 1대1 수비를 하고 있었고 만약을 대비해 던크도 손흥민의 수비 커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스터는 케인을, 에스토피냐는 깊숙하게 침투하는 도어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세세뇽은 오버래핑을 하며 수비들의 시선을 분산시켰고요. 이렇게 4명의 선수가 폭 넓게 분산하며 전진하자 뒤늦게 따라온 벤탄크루의 앞쪽에 넓은 공간이 생기며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만약 패스가 이렇게 중앙을 거쳐갔다면 공략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처럼 세세뇽이 빠른 스피드로 측면의 공간을 공략해주자 손흥민은 수비 사이를 공략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손흥민이 골대를 등진 상태에서 패스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뇽을 통해 골대를 바라보면서 속도까지 붙인 상태로 공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세세뇽이 좌측에서 볼을 옮기자 반대쪽 도어티는 여지없이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며 윙백 투 윙백의 위협성을 다시 한번 더욱 높였습니다. 케인이 손흥민에게 주었던 역습 패스도 비록 다소 짧았던 패스로 인해 덩크의 태클에 걸리며 기회를 놓치기는 했지만 세세뇽이 왼쪽 측면에서 높은 곳으로 같이 역습에 가담하며 벨트만이 손흥민에게 곧바로 달라붙을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세뇽과 도어티가 계속해서 공격에만 치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습 시에는 양쪽 사이드에서 높은 전진성을 보였지만 토트넘이 압박을 위해 중앙 3미들이 전진을 하면 이처럼 수비 지역에 위치하며 자신들의 마크맨을 잘 커버함과 동시에 수비 숫자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도어티와 세세뇽의 맹활약이 정말 돋보였는데요. 특히 세세뇽은 페리시치와는 다르게 대각선 움직임이 아니라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깊숙한 지역까지 침투해 주었고요. 반대로 도어티는 그런 세세뇽의 크로스를 받기 위해 이처럼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 주었습니다. 특히 세세뇽의 이런 스피드를 이용한 와이드한 터치라인을 공략하는 전진성은 그동안 비슷한 동선으로 손흥민의 공간을 잡아먹었던 페리시치와 대비되는 모습이었기에 더욱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세세뇽은 토트넘에서 벤탄쿠르 다음으로 많은 거리인 11.3km를 뛰어줬다고 합니다. 단순히 거리만 많이 뛴 것이 아니라 스프린트도 12번이나 시도했을 만큼 왕성한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왼쪽 파트너로 매우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각 통계 사이트에서 양팀 합쳐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쉽지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옵사이드 처리되었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었죠. 왜 여기서 옵사이드가 나왔던 것일까요?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침투를 위해서 스타트를 먼저 끊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벨트만을 달고 안쪽으로 스타트를 시작하자 세세뇽도 아주 간발의 차이로 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다이어를 망설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손흥민이 뛰는 순간 다이어가 킥을 할 모션이더니 세세뇽도 뛰니까 순간적으로 킥 타이밍을 못 잡는 바람에 투 스텝을 더 밟습니다. 그런데 이 한 템포의 스텝을 더 밟는 것을 급하게 손흥민을 따라 들어가던 벨트만이 순간적으로 본 것이죠. 이건 몇 번을 돌려봤는데 확실히 다이어가 패스 타이밍을 놓친 것을 잡아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을 따라 들어가던 벨트만은 순간적으로 뛰던 것을 멈추고 손흥민을 옵사이드에 걸리게 하기 위해 반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뛰다가 멈추면서 반대로 뛰려고 오른손을 부자연스럽게 들며 무게중심을 뒤로 가져가는 순간이죠. 이때 다이어는 여전히 킥을 위해 다시 스텝 타이밍을 잡던 중이고요. 원래 골이 나오는 장면은 이처럼 아주 순간적이고 디테일한 장면에서 갈리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아쉽게 옵사이드에 걸렸던 순간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수비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페널티 아크 주변에서 환상적인 왼발 감착골을 넣은 장면은 짧은 순간이나마 우리에게 희열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기는 좌측, 우측, 왼발, 오른발 가릴 것 없이 끝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세세뇽은 볼을 받기 위해 올라와 있네요. 이날 세세뇽 참으로 열심히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 왼발 가마차기 능력은 지금처럼 아쉽게 날아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결승골 장면에서도 일조를 했죠. 코너킥을 올렸던 공이 수비에게 맞고 호이비에르에게 가자 손흥민은 재빠르게 온사이드 영역까지 왔다가 라인을 확인함과 동시에 곧바로 재차 침투를 감행합니다. 여기서 상대 수비를 하나 멋지게 벗겨내고 왼발킥을 가져가는데요. 이 왼발킥이 그냥 발등으로 세게 찬 것이 아니라 앞서 봤던 슈팅 장면과 마찬가지로 감아서 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체스 골키퍼도 공의 궤적이 바깥쪽으로 휘어나가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케인이 중간에서 공을 헤더를 하며 궤적이 산체스 골키퍼 정면으로 꺾이게 되죠. 몸이 휘어지는 볼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오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은 앞쪽으로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던 중심을 잡고 왼다리는 이처럼 뒤쪽으로 늘어지며 무릎을 꿇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역동작으로 주저앉게 되다 보니 자세가 낮아졌고, 그렇기에 산체스 골키퍼 머리 위쪽으로 공이 날아갈 수 있는 루트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역동작으로 무너진 신체 밸런스, 궤적이 바뀌며 들어오는 슈팅, 무릎 꿇으면서 발생해버린 자신의 머리 위쪽 슈팅 궤적의 공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산체스 키퍼의 중심을 무너뜨렸던 손흥민 선수의 왼발 가마차기 능력이었죠. 그리고 앞서 옵사이드 취소 장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이 나오냐 아니냐의 차이는 이런 디테일한 곳에서 갈리는 법이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미세한 것들이지만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장면들입니다. 통계 사이트 한 곳에서는 토트넘이 XG값 0.8로 이번 시즌 현재까지 리그에서 빅6 팀들 중 가장 낮은 기대 득점으로 승점 3점을 따온 경기라고 했습니다. 이 점수가 시즌이 끝나는 5월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언뜻 해석해보면 이날 경기가 겨우 이긴 꾸역승 같다는 느낌의 문장이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번 시즌 브라이튼을 상대로 빅6 팀들 중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간 팀은 오직 토트넘이 유일합니다. 맨유는 패배를 했기에 빵점, 리버풀은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단 1점만을 따냈으니까요. 그만큼 브라이튼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아마 페리시치 로얄 윙백 조합을 통한 3-4-3으로 이 경기에 임했으면 브라이튼에게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상대는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나게 될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꼭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골과 세세뇽 도티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